자, 이 시간에는 별이 요자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 떠들면 다 떠드는 소리가 다 녹화돼요. 누가 떠드는지 누가 집중하는지 다 확인이 돼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이 요자를 해야 되는데요. 세추자고 아니 저 실사자고요. 세추자가 합쳐진 글자죠. 이 글자는 원래는 원래 가는실 멱이라는 글자인데 실사자는 바로 이렇게 두 개를 써줘야 될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실 멱이라는 글자고 이 글자는 실사자인데 옛날 사람들이 뭐 똑같은 글자를 두 번 쓰냐 해서 한 번 써서 이걸 실사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걸 실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별도로요. 가는실을 뜻하면서 멱이라는 놈을 갖고 있는 글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가느다랗게 이렇게 가는실 하나를 갖다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게 뭐 새끼줄인지 뭐 지렁이인지 뱀인지 뭐 길다란 나무덩쿨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의진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탈의진 형태로 표현했는데 많은 실가닥인데 많은 걸 세 개로만 표현했겠죠. 이렇게 그게 탈의진 부분을 두 개로만 호대로면서 하고 실가를 세 개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다 이거죠. 그다음 이것은 세마에서 나온 글자죠. 세출자. 그동안에 그런데 세출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다 외울 거예요. 이 세출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뭐인지. 뭐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의 의미로 살펴보자고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써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옹길추 또는 밀태라는 글자죠. 의미 두 개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송고추자가 있고요. 입추의 여지 없다 할 때 쓰는 추자예요. 낭정지추 할 때 쓰는 추자죠. 그 다음에 몽치추자가 있고요. 저도 많이 하다 보니 저도 기억을 다 보고 있네. 추 다음에 수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누구 숫자가 있죠? 또 이 세한쌍 숫자가 있는데 세한쌍 숫자는 다시 말씀문자가 되면 말싸움을 한 원수 숫자가 있죠? 뭐 이렇게도 쓴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추, 주, 수, 우, 유 이렇게 쓰시는데 생각할 유자가 있고요. 또는 대답할 유자가 있고요. 그 대답할 유자가 다시 음역화를 하는 글자로서 비록 숫자가 있었죠. 비록 숫자. 원래 본래 뜻이야 되지만은 여기서처럼 수형으로 돌아왔어요. 유가 썼지만 유가 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초자가 있고요. 불에다 그을린다고 해서 그을린 초자가 있고요. 그을린 초자는 다시 성바이돌 초자라든지 암초 자초 올 때 쓰는 글자예요. 뗄나무 초자가 있고요. 초동급 볼 때 쓰는 글자죠. 그 다음에 파초 초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자가 또 뭐가 있어? 한 글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파리할 초자가 있죠? 파리할 초자. 초체하다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은 초가 체로 바뀌면서 높은 산체자가 있고 높을 체자
또는 성태자가 있고요. 거기다가 다시 사람이 달라붙으면은 제초갈 지자가 되죠. 체면을 때 쓰는 글자, 잠자는 데라요. 채로 탄 모를 때 쓰는 글자예요. 개를 개체하다 모를 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최에서 오몸 탈락도 치로 쓰이는 어릴 치자가 있죠. 어린 벼 관련된 어린 치자예요. 또 다른 어릴 치자와 관련된 어릴 유자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치하다고 하면 너는 하는 짓이 어린애 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저 뉴스에서 들었어요. 유치원이라는 말이 일본 말인데요. 그러니까 유치한 아이들이 다니는 집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유치라는 말이 그다지 흔쾌하게 받아들일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치라는 말 부정적인 상황에서 써먹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는 짓이 유치해? 그 유치를 붙인 유치한 아이들이 다니는 아무리 어려도 유치하다고 하면 좋을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말이 더더군다나 우리 예전에 국민학교처럼 일본 사람들이 붙여서 쓰는 말이래요. 원래 국민학교를 이미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유치원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아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모르고 있었어요. 유치원이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렇다면 그동안 그러니까 유치라는 말을 붙인 유치원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실까지 있는 거 보니까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번 더 붙여본 거예요. 마침 최근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최가 태로 바뀌어가지고요. 국영 반정경에서 언덕대자가 있죠. 태정물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태비 할 때 쓰이는 태자도 이 태자를 써요. 그래서 태가 되는데 여기 추가 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추가 태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글자가 시험에 많이 나온 어휘로서 태고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가도라는 사람 관련돼서 방금발달 가운데 한용 관련돼서 이걸 태고로 읽어야 된다 했어요.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죠. 그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걸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럴 때 근데 여기에서 생각할 유자, 대답할 유자처럼 이것도 유는 유인데 실이 달라붙었는데 굵은 실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 그 그물이 하나 있고 그물에 맨 위에 굵은 줄이 하나 있잖아요. 밧줄. 그것이 별유자예요. 그것이 별이에요. 별이. 그걸 잡아당기면 모든 그물이 쭉 딸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자에선 실사자가 달라붙어 별을 타는 글자가 많이 쓰여. 별이기자. 이것도 기능기 기자인데 그렇죠. 별이기자고 별이강자. 우리가 기강을 잡는다 할 때 쓴 기자 이 글자서 그거 강자가 이 글자잖아요. 별이강자는. 별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기강을 잡는다는 것은 그 그물에 맨 위에 그걸 잡으면 쭉 딸려오는 것처럼 기강을 잡는다가 그 줄을 잡는 상황이에요. 지금. 별이륜자. 경륜 뭐 할 때 쓰는 별이륜자. 이게 전부 다 별일 텐데 별이가 머리하고 관련된 말이래요. 으뜸이 되는 거. 머리가 신체에서 으뜸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쌀푸대에서 이렇게 뜨면 부엌에 풀리면 그게 별인가요? 그것까지 또 연결시킬 것까지는 없고요. 그건 그냥 묶는 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생길이라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데. 네, 잘 돼요. 자, 그게 상상력이 무궁무진할수록 나쁠 것은 없는데 그게 뭐 별이라는 거죠. 그래요. 일단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 그물에 있죠. 그물에 그 맨 위에 그 굵은 줄 있죠. 그걸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글자는 허물벽자, 임금벽자니
자, 요 글자가 뭐 분석을 해보면 세 개 자소로 보이는데요. 이렇게요. 근데 문자로서 쓰인 글자는 매우 진짜 하나고요. 위에 두 개 자소는 그것의 형태이죠. 이걸 자라고 해버리면 있죠. 이게 주검과 관련이 돼야 돼요. 자라고 보는 순간, 문자로 보는 순간 이게 주검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검을 요 글자에서 요 형태는 주검과 관련된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형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 한자책을 쓰신 분들이 이런 구분을 정확히 무엇 형태와 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해버려요. 이 글자를 설명할 때 이것은 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자인지 형태인지를 몰라. 이것은 자로 주검시자로 보는 순간은 이게 주빌도자 같은 경우는 주빌도자는 놈자자가 음역거리면서 놈자자가 음역거리는 사람 오늘 앞감수도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 글자가 볼도자 있잖아요. 볼도자 hin정을 이게 도읍도자가 이런 데서도 쓰이잖아. 도읍도 가장 많이 쓰이게 도읍도자네. 전부 다 이 도자네 도. 담도자도 마찬가지고 놈자자가 도로 쓰이는 글자가 많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도인데 요 글자가 주검시자가 될 때 주빌도자가 되는 거예요. 도사를 돌이본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주검시자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오줌뇨라는 글자 아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줌을 싸나?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그 밑에 물을 쓰는데 이게 사람 사람이 주저앉아서 오줌을 싸는 상황이요. 이게 주검시자로 보면 안 되죠. 이럴 때 이것을 갖다가 그것의 형태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지금 죽은 사람의 몸을 갖다 주검은 죽은 사람의 몸뚱아리를 뜻하는 말인데, 근데 그걸 구분을 하고 한자책들을 보면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형태를 그것의 형태나 그것의 자라고 하죠. 저는 분명히 자와 형태를 구분해요. 그래서 글자에 대해 자를 항상 붙여요. 문자로 확실히 쓰면 자를 붙이는데,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한자책들을 보면 자를 안 붙이고 이것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형태인지 그거 자인지를 몰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육을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글을 쓰는 거야. 한자책을.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이미 쓰는 글이 있어요. 한자 가르치지 말라고. 한자 가르치려면 한자 가르치지 말라고 이게 이상하죠. 잘못된 한자라면 가르치지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거짓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책으로 아직 안 나와. 사람들이 한자책을 안 써주려고, 안 만들어주려고. 자, 이것도 그것의 형태예요. 요 글자만 매울 신자죠. 매울 신자는 옛날 죄인들한테 문신을 새기는 도구 아니에요? 서양에 좋은 글씨라고 해가지고요. 좋은 글씨 누가 쓰다 호돈인가? 네. 좋은 글씨 A자예요. A자를 써서 이렇게 문신을 새겨서 가늠에 쓰는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죄인들한테 이렇게 문신이요. 이렇게 문신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된 글자인데 이게 문신을 새긴 도구예요. 뼈 조금 보이로 문신 새긴 도구인데. 그래 누구한테 문신을 새기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 문신을 새기다니까요. 그 죄를 뜻한 글자가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죄를 뜻한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뜻이 허물인데 사실은 이게 그물망자하고 안일비자가 아니죠. 그물에서 빠지지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지 허물과 관련이 없어요. 원래 허물 자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래 허물 자예요. 이 글자도 죄는 죄인데 그물에서 빠지지 나가지 않게 한다 뭐 그런 의미였는데 이 글자가 진휴왕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사망오제예요. 복시 뭐 사망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되지만 주로 이제 복시시, 신농시, 수의시를 얘기하고 오제도 뭐 여러 패턴으로 얘기했는데 황제, 정곡 오래간만에 얘기하니까 제국, 전옥, 제곡,
황제, 전욱, 제곱, 묘수 네 가지고 다섯 사람을 갖다 오제라고 하는데 그 사망 오제에 황과 제를 빼가지고요. 복희 씨, 신농 씨, 수인 씨 이게 쓴 이유가 이게 우리 선생님들 황제, 전욱, 제곱, 묘수 이게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네. 여기 이거 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황제는 누를 황자의 황제예요. 네. 여기 황제는 황제고 진휴왕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천자를 왕이라고 했어요. 원래 천자를 왕이라고 불렀는데 천자 밑에 제후들 있잖아요. 제후들 여러 후들 여러 제자 후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 못 다스리니까 분봉으로 해서 제후들한테 나오는데 그 제후들이 자기가 공후백자람이에요. 공후. 공후백자람인데 우리가 그래서 저 논어 배우면서 논어라 환공을 때 쓰는 공자 이거 왕족들한테 주로 공을 붙이고 공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급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이 최고 높고 남이 최고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작이네, 호작이네, 백작이네, 자작이네, 남작도 요 패턴이 순서를 따라요. 서열이. 근데 후가 많았는데 여러 후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천자가 나라의 일부를 다스리고 이게 공후백자남들한테 이게 분봉을 했단 말이에요. 140개국을 갖다 분봉했다고 했잖아요. 후자를 지금 잘못 썼네. 획을 하나 줄여야 되는데 무심코 쓰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한대요. 근데 나중에 천자임이 약해지고요. 제후들이 어떻게 돼요? 왕의 지위를 참칭한단 말이에요. 참남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이 어떻게 격이 낮아져 버렸어. 나중에 진시황이 어떻게 돼요? 중국을 통일해서 천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천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왕이라는 말이 입이 제후들이에요. 격이 하나 낮춘 말로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랑 이 말을 써먹고 싶겠어요? 안 써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어떻게 사망 오제에 황과 제를 빼가지고 이 황제하고 다르다 있어요. 여기서 황제라는 말을 썼어요. 황제. 그 시황제 되죠. 그게 시황제. 진시황제. 황제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아빠면서 그 서동문 했다고 했잖아요. 서동문. 문자 통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소전체단이에요. 네. 소전체인데 이 황자가 소전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허물제자가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소전으로. 똑같아요. 위에는. 밑에만 조금 달라.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칠판에다 크게 써놨으니까 막 이제 작게 쓰면은 어떻게 돼? 위에는 똑같은 데다가 여기 세 개의 핵, 여기도 세 개의 아래 그런 얘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치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위에는 아예 똑같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돼요? 내가 황자를 쓰고 있는데 황자라는 말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 쓰고 싶겠어? 안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었어요. 안 그렇죠. 우리 저 선생님 책이 잘해주시네. 이거 안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안 쓰면 허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이 글자가 제라는 놈으로 쓰이고 있네. 갖다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날 허물제자가 됐어요. 이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허물자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허물자 이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왜 이 글자에 매울 시자가 들어갔냐? 매울 시자가 허물인 사람한테 새기는 거이고 스스로 자는 코잖아. 코는 얼굴 중심에 있는 게 얼굴 관련돼 있어. 얼굴 주변에다가 문신을 새겼어. 우리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평벌이 5형이 있는데 5형이 있는 전통적으로 행하는 형벌이 5개. 그게 첫 번째가 경형이 있어요. 경형. 이 자자형이라고 돼. 자자형.
찌를 자자를 써서 찌를 자자 글자 자자를 써서 자자형이라고 오고 그 다음에 의형이 있어요. 의형. 목배의 아니 코베르자. 네, 코베르자.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 관련된 걸 갖다가 궁형이라고 그래. 궁형. 생식기를 살려내는 걸. 근데 발목 손빈이 발목을 그냥. 잘렸잖아요. 그게 월형이야. 월형. 머리 벨월자 월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렇죠. 안지 죽이는 거야. 그걸 대벽이라고 해. 대벽의 벽자가 바로 지금 허물벽자예요. 지금 허물벽자. 그러니까 이 허물벽자에서도 매우시자가 달라붙으면 허물벽자에서 매우시자가 달라붙는데 이게 죄인들한테 문신을 새긴 놈인데 큰 죄인은 죽임까지 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허물을 탄 또 다른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무고다 그래. 무고. 죄가 없어. 허물이 없어. 무고의 고자를 어떻게 써요? 무고. 예고자가 음역하면서 이렇게 쓸 때 이게 허물고자예요. 허물고자.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홍길동자 보면 서울 출신 적서차별 같은 거 그러잖아요. 서자보다 더 차별받은 사람이 얼자잖아요. 얼자. 서자는 정실 다음에 호실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서출이지만은 얼자는 뭐냐면은 부엌대기 이런 노비들한테서 집주인이 노비 같은 걸 건드려 가지고 유자광이 그랬어요.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노비 출신이라고요. 그 사람은 얼자인데 얼자를 갖다가 쓰는 한자가 바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자 얼자. 근데 아들 자자 빼고 나면 이 글자가 뭐이냐? 허물설자예요. 허물설자. 허물설자. 이게 또 정자로 쓰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허물설자.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다가 써놓은 글자인데 허물을 나타낸 글자예요. 허물을 나타낸 글자들 보면 매울 신자가 이렇게 달라붙고 허물을 나타낸 허물고자를 보면 매울 신자가 이렇게 달라붙었고 허물을 나타내는 허물제자 원래 글자를 보면 매울 신자가 이렇게 달라붙고 허물을 나타내는 허물벽자에도 매울 신자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매울 신자가 달라붙으면 허물을 탄 글자 이렇게 많아요. 허물벽, 허물제, 허물고, 허물설.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래서 뜻이 허물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약수되는 이 글자는 벽인데요. 그 남은 글자는 뭐이냐?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문신이 새기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뭐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걸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문신 새기는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허물벽자고 이 허물벽자가 여기 대벽에서 쓰이는데 이런 대벽을 내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임금이요. 그래서 이거 뜻이 임금의 뜻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임금벽 하는데 매울 신자에서 할 수 있지 본래 뜻은 허물벽자예요. 허물벽자. 사람들이 문자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임금벽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허물벽자고 이 허물벽자가 대벽이란 말 외에 벽제라고 해가지고요. 아까부터 태고예요. 앞에서 태고라는 말이 바로 태고라는 말이 벽제하고 관련돼서 나온 말 아니에요. 태고인데 벽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허물을 없애는 거예요. 제거할 때 쓴 제자. 멈칫했죠. 기억이 안 나가지고. 벽제한다 이 벽제. 괴물의 손가락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왕 행차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그래서 벽제 때문에 피막길이 만들어진 거야. 피막길이 종로에 온종과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높은 사람들이 고관대작이나 임금이 행차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천한 사람은 여기도 못 다니고 여기요. 새끼리 이게 말을 피막길에 원래는 뭐예요? 피할 피자에다가 말못자를 써서 피마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피막길 말을 피하는데 이게 여기에 말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골목길이요. 천한 사람들이 다니는 피막길이. 벽제 이럴 때를 생각해서 이게 천한 사람들이 벽제를 피해서 여기로 다녔다고. 그 예전에 텔레비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했어. 퀴즈 프로그램인데 그 마지막 최종에 남은 사람이 그 5문제 중에 뭐 3문제를 어려운 문제인데 5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추면은 뭐 한 3천만 원인가 이렇게 상금을 타. 마지막 문제 2문제를 만져놓고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정답이 벽제였어. 벽제만 딱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타는 건데 그거 벽제를 딱 놓치더라고. 네, 안타까웠죠.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자, 어쨌든 간에요. 허물벽, 임금벽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허물벽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도 보면서 음역하는 글자도 2번 많아요. 2번 많은데 그런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벽벽자가 있고요. 먼저요. 장벽 클 때 쓰는 벽자죠. 흙을 쌓아가지고 벽을 만드니까 흙도 잘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을 연다고 해서요. 열벽자요. 천지개벽. 그렇죠. 천지개벽을 씁니다. 열벽자. 벽장을 뜻은 글자다. 그 다음에 둥근옥벽자가 있네요. 완벽. 그렇죠. 구슬옥자가 달라붙을 때 둥근옥벽자죠. 완벽을 뜻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벽자가 있네요. 잘 안 쓰이는데 그 엄지손가락을 한자로 거벽이라고 그래. 거벽. 네.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요. 교재에 보니까. 그 다음에 쪼갤 벽자가 있네요. 칼로 쪼갠다 이거죠. 그래서 칼을 붙여야겠죠. 어디에 쓰이군요? 새의 벽두. 새가 쪼개는 게 막 시작한다는 얘기. 쪼개서 시작한다는. 새의 벽두를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적치벽자예요. 적자가 쌓을 적자 아니요? 묵은 책적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래된 병. 그렇죠. 도벽을 때 쓰는 글자예요. 뭐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그 도둑 큰 도둑이 갑자기 큰 도둑이 된 게 아니죠. 묵은 채증처럼 계속해서 나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천벽력을 뜻하는 벼락벽자가 있네요. 네. 적치벽, 벼락벽이. 벼락이라는 말이 병력에서 나왔어요. 병력, 청천병력. 그렇죠. 병력이라는 한자에서 나온 것이 벼락이 벼락.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치우칠벽자가 하나 되면 이렇게 한자 사람이 옆으로 뭐 치우친다 이거죠. 산간벽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치우칠 벽이요. 그런데 요 허물벽자가 이 금 그대로 벽으로 쓰이는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 좀 바뀌어가지고 벽에서 입성자 기역자를 없애서 벼만 남고 거기서 또 모음도 전설모음으로 바뀌면서 비로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비로 쓰이는 글자가 두 글자, 알아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 말씀 원자가 달라붙은 글자하고 육다로에 달라붙은 글자.
폈다가 그렇죠. 이거 쪼개 벽자. 이거 비유할 빗자예요. 말로써 비유한다요. 비유할 빗자. 비유법을 때 쓰는 거잖아요. 비유할 빗자. 이것은 팔뚝빗자예요. 비는 비인데 육단으로 인체 한부에 관련된데 팔뚝빗자예요. 팔뚝이 아프면 어깨하고 팔뚝이 아프면 견비통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잖아요. 견비통을 때 쓰는 빗자예요. 그런데 비가 피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피할 빗자가 있죠. 네. 기를 피한다고 해서 피난할 때 쓰는 빗자예요. 피난과 피난을 구분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네. 재난으로부터 몸을 피하는 것은 피난이고요. 네. 나라의 전쟁 같은 6.25 동란이라든지 임진왜란 같은 걸로 인해서 포탈을 써서 먼 곳으로 피하는 것은 그러니까 6.25 때에 북한에서 남한 내려온 사람은 피난이 아니고 피라는 거 피라는 거예요. 그 6.25 동란에 의해서 몸을 피한 거니까. 그렇지만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몸을 피하는 것은 피난이에요. 피난. 재난으로부터 몸을 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자를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피난과 피란을 구분하지 않고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당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물난리가 났거나 해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은 피난민이 되는 거이고, 나라가 전쟁 같은 거 났을 때 몸을 피한 사람은 피난민이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 6.25 때 내려온 사람은 피난민인지 피난민이 아니야. 근데 피난민 있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일서었을 때 피랑 내려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노래도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그래야 된단 말이야. 피난 내려와 아니고 뭐 조영랑이 부른 노래. 뭐 예전에 다 타면서 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네. 뭐 기억이 안 나. 다 해줬지. 어떻게 그래요? 계속 풀어줍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 허물벽자 관련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온화할목자, 화목할목자니요? 또는 아름다울목이라고도 하는 글자, 잘 안 쓰이는 글자인데 우리가 이제 논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벽자를요, 잘 안 쓰이는 글자를 벽자라고 그래요. 유형목 감독한테 아까 하면서 77벽자가 잘 안 쓰이는 글자를 벽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람 이름에서 볼 수 있죠. 참 유현목 감독이 말씀해 주셨는데, 목공 뭐 이런 옛날 제후들 이름 가운데 목공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데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뭐 우리 책에는 지금 화목할목이 아니라 온화할목으로 했는데, 온화할목, 화목할목, 뭐 아름다울목 그런 글자예요. 화목할목이라고 하다 보니까 요 글자하고 통역이 돼요. 그러니까 화목할목자 또 다른 화목할목자 있죠. 우리 집안이 화목하다 할 때 이것도 화목할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하고 여기 통자에 서로 통해서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벼화자하고 잔무늬목이라는 글자가 합쳐져 있네요. 벼화자고 잔무늬 뭐 그런데 설문의자에 이 글자를 풀이할 때에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설문의자에서. 세문요? 그렇죠. 간을 세자에다 이게 무늬 문자. 원래는 그럴 문자가 아니고 이 글자도 본래 뜻이 무늬잖아요. 무늬. 몸에다가 무늬를 새긴 모양이니까, 몸에다가 무늬를 새긴 모양에서 나온 글자이니까 무늬 문자예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를 갖다가 무문토기 뭐 이럴 때 무문토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호재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시를 한 번 더 붙여 이렇게 쓰기도 하지. 여기서 분란돼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이 글자. 교수님 잔문이야 잔문이? 그렇죠. 잔. 간을 다른 것이 잘 다른 이 간을 다른 뜻만 이게 잘 다른 뜻도 있잖아. 네. 가는 무늬가 잔무늬죠 이게 잔. 사전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 표기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허신이 잘못 풀이한 거예요. 이 잔무늬하고 전혀 상관없어. 지금 허신이는 요 오나을 목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오나을 목자를 보면 오나을 목자는 설문에 볕과 곡물이다. 벼화자의 뜻을 따랐고 잔무늬 목자는 음이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형성자로 풀이했잖아요 지금. 그러죠? 이게 형성자 아니에요. 형성자 아니에요. 상형자예요. 두 개를 나눌 수 없는 글자예요. 요 글자가 잔무늬목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음의 역할을 형성자가 어떤 이 글자 아닌 다른 글자에서도 음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내일이 이 글자야. 없어. 이 글자가 형성자로 되고 형성자면 어떤 글자에 붙어가지고 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이 글자는 음의 역할자 아까 쭉 많이 썼잖아. 그 전부 다 형성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글자에 달라붙은 이 글자를 형성자의 내 음역 글자로 설명자에서 허신이가 풀렸지만은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글자가 내내 이 글자라니까. 같은 글자의 좌우만 바꿔놓은 거야 지금. 이거 구분을 해야 될 글자가 아니고 두 개가 합쳐진 글자인데 우리 고문자 지금 우리 보세요 지금 그 근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죠? 네. 이거 하나의 글자에서 호재로면서 두 개로 분리돼서 쓰인 게 뿐이지 원래 하나에서 글자에서 나왔어. 뭘 표현했냐? 벼화자 잘 알다시피 이렇게요. 벼화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삭 부분하고 줄기, 가지, 꼬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삭 부분을 갖다가 이삭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고 그가 뭔가 가득 찼음인데 이게 꽃밥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꽃. 벼가 출수를 해가지고 이게 겉껍질 부분이고 거기에 꽃이요. 벼꽃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전부 다 연배가 있는 어린들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지만은 지금 도의지서 큰 아이들이 있죠.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도의지서 큰 아이들이 별을 한 번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 걔들이 벼가 쌀이 어디 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요즘 항상 뭐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뭐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서 옛날엔 정부가 단절된 시절에는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쌀이 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의외로 있죠. 시골에 사는 사람도 있죠. 벼꽃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 벼에 꽃이 있어. 뭐 그런데 자세히 안 보니까. 그렇죠. 자세히 안 보면 몰라. 이게 자세히 안 보고 이저 우담바라라고 해가지고 불가에서 우담바라라고 쓰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 우담바라가 무슨 잠자리의 알이죠? 그것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오래간만에 생각해내니까. 근데 쬐끄만 해가지고 눈에 거의 안 보여요. 관심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없는 것을 생각해. 근데 이제 그걸 그 꽃이 폈다는 걸 때 바람이 싹 불면 하얀 가루가 이렇게 싹 날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벚꽃 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먼저 요즘 좋은 시장이니까 우리 선생님도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벚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금방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보기는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잘 몰라.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벽꽃을 갖다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벼의 이삭 부분에 우리가 벼자를 갖다가 오늘날 벼자를 이렇게 쓰는 걸 옛날 글자는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부위를 갖다가 이삭 부위를 갖다가 아직 속이 안 찼으니까 겉껍질이요. 겉껍질이 있고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이 꽃밥이라고 해요. 꽃밥을 갖다 이렇게 세 개만 표현했는데 요것은 터럭삼자인데 터럭삼자 달라붙은 글자는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딱글 숫자에서 할 때 터럭삼자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채색제자라든지 켈체자에다가 켈체자가 음역하죠. 채색제자예요. 또는 형상형자예요. 이게 우물정자를 간략화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글자의 형상도 네모난 형태, 동그란 형태, 뭐 세모난 형태 이게 다 장식되어 있는 형태예요. 형상형자라든지 또는 볕경자예요. 경자가 0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그림장자인데 그림자도 뒤에 장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림자라는 뜻이 전부 다 터럭삼자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에 채자는 음역화로고 여기서 정자를 간략화된 자는 형자가 되고 여기서 벽경자는 0이 되고 남은 글자가 지금 터럭삼자만 남았는데 터럭삼자에 의해서 채색이란 뜻, 터럭삼자에 의해서 형상이란 뜻, 터럭삼자에 의해서 그림자란 뜻. 아까 무슨 닦을 수 있다. 바유자가 유, 우, 수가 되면서 터럭삼자에 의해서 닦을 숫자 장식을 위해서 장식되어지는 뜻이 관련인데 장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 아름답다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장식되어지는 뜻과 관련됐어요. 오늘날이야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이야 아름답고 많지만 옛날에는 보릿고기가 있는 시대냐. 삶의 패턴이 먹는 걸 해결하는 것이 삶의 모든 목적으로 작용하던 시대야. 오늘날이야 사람의 의식세가 다양해졌지만 옛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걸 해결하는 게 최고 힘든 일이야. 먹는 것이 최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먹는 것 관련된 것들이. 근데 벽꽃이 피고 얼마나 보기 좋겠어.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터럭삼자를 붙였는데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름답다는 뜻이. 이게 본래 뜻은 아름다운 목자야. 지금 사실은 벽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야. 보기 좋은 데에서 아름답다는 뜻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본래 뜻은 아름답다 이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태도라든지 성정이 아름다운 것과 관련돼서 태도 같으면은 그 상황 같으면 화목한 거이고 뭐 성정 같으면 온화한 거이고 그런 식으로 쓰인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원래 한 몸뚱이 글자인 벽꽃이 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다가 피우는 글자인데 토대로면서 요걸 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요걸 떼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바꿔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허시가 설문해서 요 글자를 음역할자로 만들어가지고 음역할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음역할자도 없는데 허시 풀이가 잘못된 거죠 지금. 설문이자 풀이가. 우리 선생님도 이해가 가죠? 네. 딱 한 번 가셨네. 근데 이제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자리에 보면 벽꽃이요. 이상의 여러 개 꽃이 피어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의 껍질 속에요. 꽃밥이 이렇게 꽃대우 위에 꽃밥이 이렇게 보이는 가루가 있을 거예요. 참고시 가루. 그래서 화목할 목자 또는 온화할 목자 또는 아름다울 목이라는 글자는 요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예, 쉬었다가 쉬고. 쉬었다 오자고요? 예. 요즘 이번에 놓고 알았어요. 55분에 좀 같이 해야 됩니다. 바로 다음 수업이. 아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쉬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시간을 좀 뺏겠습니다. 네, 뺐어요. 네.